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대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네, 지난해 어느 정부 부처 장관들이 다 바쁘셨겠지만 유독 바쁜 장관이 있었습니다. 원전 비리에 따른 여름철 전력대란, 밀양 송전탑 건설 이런 일들을 묵묵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인데요. 네, 윤 장관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업부 현안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공기업 정상화가 사회적으로 이슈인데요. 네. 부채 감축을 위해서 자산 매각 관련해서 무슨 알짜 자산을 매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대기업의 특혜 시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산업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짜 재산이라든가 대기업 특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선 공기업의 부채 감축은 지금 이런 부채를 두고서는 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의 성장이 안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공기업 개혁을 하고 또 부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부채를 줄임에 있어 가지고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짜 자산 또 핵심 자산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될 것이고요. 비핵심 자산 또는 직접 기업 경영과 관련이 적은 자산들은 좀 매각을 했으라도 부채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한 자산 매각만이 다는 아닙니다. 민간 자본을 재무적 투자를 유치를 하거나 안 그러면은 또 자본 확존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공기업들의 부채를 감축하고 건전한 경영 기반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공기업 정상화 관련해서 또 공기업 노조의 반발이 좀 거세고 있습니다. 또 이러다가 혹시 유야무야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산하기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공공기관 개혁, 공기업 부채 감축, 이 부분은 그냥 둬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꾸준히 정말 성과가 나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되고 또 걸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일부 노조에서 그런 불만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이 있어야지 결국은 기업의 직원들도 있는 거고 또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노조도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기업을 두고 어떻게 직장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조도 동참을 해주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동참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어떤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기관장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거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사의 의견 소통 또 설득 이런 부분에 기관장이 앞장서 주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공기업이 혁신을 하고 빚을 줄이는 쪽에 필요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계획 또 방망경 개선 계획들이 정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의지가 없는 기관장들은 또 그에 따르는 조치도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공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에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경제 지난해 우리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2년 연속으로 그러면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될 수 있는지, 또 산업부는 6천억 이상을 이제 또 수출을 전망을 했는데요.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지금 3년 연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3년 연속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작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액 사상 최고였고 무역 수지가 또 사상 최고였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로 그 대외 환경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기업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근로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금 수출의 경우에는 뭐 5,955억 달러, 약 한 6.4% 정도를 지금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외적으로 양적 완화의 축소라든가 또는 중국 경기의 또 다소간의 그 둔화 조짐들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큰 그런 대외 환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입 규제 부분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 규제도 확대되고 있고 해서 대외 환경이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출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야만이 우리 우선 경기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수출이 위축되고 나서 경기 활성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그 무역 규모 자체는 또 한 1조 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모든 정책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수출도 뭐 올해 뭐 증가한다 그러면 또 사상체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이제 무역 수지 부분은 아무래도 국내 경기가 좀 더 회복된다 그러면 수입 수요가 크기 때문에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무역 수지는 좀 확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대내외적으로 뭐 이렇게 네. 수출 환경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수출 증대 방안이 있겠지만 좀 여기서 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대외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 금융이라든가 환변동 보험 특히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지원들을 그 중견 중소기업 쪽에 좀 집중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수출이 2.2% 늘었습니다만은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의 수출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수출이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좀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중견 중소기업들은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정보, 또 각종 그 인증 이런 부분들, 또 FTA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좀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 정보 제공 시스템을 포탈화 해가지고 맞춤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중견 중소기업, 우리 수출 산업들이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 산업 혁신, 기술 혁신 이런 부분도 밑바탕에 깔면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번에 좀 잠깐 대기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원래 좀 30대 그룹사들과 만나서 이렇게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이제 투자 계획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또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정부가 또 뭐 규제 총량제라는 걸 또 도입한다고 그러는데요. 뭐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규제 총량제라는 것은 하나의 규제가 새로 생기면은 대신 기존의 규제 중에서 하나는 빼야 되는 one in, one out.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카메론 총리 정부하에서 이걸 실제로 도입을 해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좀 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좀 투자를 제한하는 부분을 좀 줄이자. 그걸 통해서 투자 활성화를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전체적으로 총량을 묶어놓고 하나 들어가면은 하나 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규제 그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제 총량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이 법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규제 총량제는 그 규제 완화 쪽에 그래도 방점을 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규제 총량제가 물론 네. 뭐 완화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규제가 느니까 규제 자체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예, 하나가 들어가면은 하나를 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는 대중소기업 동방성장과 관련해서 또 산업혁신운동 3.0이라는 걸 좀 하고 있으신데요. 좀 뭐 그동안의 어떤 뭐 추진 성과 그리고 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53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해서 총 지원 업체의 기준에서 보면 한 80개 대기업 또 중견기업 또 공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5월부터 약 한 2,000개 2, 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업혁신운동 3.0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서 공정을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또는 그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약 한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60% 정도 이미 이제 컨설팅을 다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서 지도를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성과를 보면은 약 한 지원했던 금액 대비 일단은 1차 년도도 안 됐습니다만은 3배 이상의 그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의 그 평가는 매우 필요하고 또 성과도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올 6월 달부터 이제 2차 년도 계획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 2차 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한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대기업들이 1차 협력업체는 잘 관리를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분질이라든가 납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 3차 협력업체로부터 기업 혁신이 돼 있어야지만 그게 더 생산성 높이고 납기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풀뿌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서부터 경쟁력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와 대기업 또 중견기업 또 공기업들이 다 힘을 합쳐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통상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중 FTA가 지난해 이제 1단계 협상을 마쳤고요. 이제 2단계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또 뭐 농축산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또 뭐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혹시 뭐 관련해서 좀 뭐 해소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한중 FTA는 사실은 우리 농축산업의 어떤 보호란 측면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협상도, 단계별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범위부터 정해놓고, 거기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자유화율 측면에서는 품목수 기준으로는 90%, 그 다음에 수입액 기준을 85%라는 그런, 선을 정해놓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0%라는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농수산 부분을 갑자기 많이 늘려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또 우리 노동지방적인 산업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지방적인 중소기업 제품 또 우리 또 농축산업 이런 것을 균형되게 보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을 맡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민들 보호할 수 있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FTA라는 것은 우리가 개방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통상으로 또 대외 교육 이걸 통해서 우리 경제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FTA를 통해서 하다 보면 개방이 더 확대되다 보면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농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 또 피해 구제 대책,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또 통상 이슈죠. TPP. 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입니다. 좀 뭐 일부 여론에서는 이제 좀 가입이 좀 관심 표명을 한 게 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뭐 미국 주도의 TPP 그다음에 뭐 중국 주도의 RCEP 뭐 거기서 너무 좀 눈치 보느라 좀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통상 기능이 이제 그 산업부로 넘어온 이후에 제가 이제 책임을 맡은 통상 장관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TPP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의 경제 통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좋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두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통상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 뭐냐. 또 번째는 지금 TPP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진행과 맞춰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그 TPP 관심 표명은 저희가 11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C12개 기존의 참여국하고 지금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행을 가능할 것인지 또는 또 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큼 될 것인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TPP도 있지만은 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중 FTA는 좀 먼저 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뭔가 통상 현안들은 틀어나가면서 TPP도 통상을 틀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TPP를 들여다보면은 득실이 분명히 좀 드러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연방 3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우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FTA를 협상을 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러저런 사유를 해가지고 협상이 이제 중단했던 상황인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는 다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만약에 TPP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관심 표명을 했다면은 이 나라하고 양자 간 FTA를 할 때 상당히 우리가 협상에 있어가지고 좀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도 좀 그걸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양자 예비 협상 또 가입 여부 이런 걸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시한을 못 박아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영림과 3개국하고 FTA가 좀 그래도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TPP 관심 표명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농업 부분의 개방 이 부분 또 상당히 또 부담을 가질 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통상까지 얘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자원, 에너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2차 그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뭐 전기요금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앞으로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에너지 요금은 그 현실화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그 전력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해 고급 에너지 석유라든가 석탄보다 더 가격이 저렴해서 더 과소비를 일으키는 부분도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원가를 갖다 보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고급 에너지가 가격 체계가 왜곡이 돼가지고 과소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꿔줘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고요. 앞으로 뭐 어떻게 올해 당장 전기요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작년에 일단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좀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요금 올리겠다는 걸 안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국민들이나 우리 장관님이나 생각이 똑같은데요. 네.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현실화돼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하시면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해야 될 과제와 단기적인 과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금 그 에너지 가격들이 좀 안정적이어서 좀 저희들도 조금 그 부담은 조금 그게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원전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 기본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또 원전 그 건설 비중이 줄었긴 했지만 또 여전히 또 높다라는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뭐 원전 비중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이 사회적 공감대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 민간 워킹 그룹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22에서 29%를 제시를 했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29%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선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섬입니다.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국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원자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LNG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비중을 높이면은 또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또 국제적인 그런 우리가 노력에 우리도 또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안보, 또 현실적인 산업 경쟁력,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아마 29%를 가는 것이 정책적인 선택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2035년까지 장기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5년마다 또 한 번씩 또 기본 계획을 또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숫자에 민감하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네. 과연 20년 후에 상황을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 원전, UAE 원전 수출 이후에 뭐 추가 수주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부가 뭐 같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핀란드, 뭐 베트남 어떻게 좀 추가 원전 수주 가능한 겁니까? 지금 뭐 저희가 어느 시점에 수주를 할 수 있다고 직접 딱 단정적으로 말씀 못하지 뭐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핀란드 쪽이라든가 베트남 쪽 원전에 가는 것은 뭐 나름대로는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됩니다. 상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에서 또 요구하는 요구 수준에 우리가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도 측에서도 발주사가 아주 우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하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과는 현재 지금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일몰까지 되면 그거를 베트남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수주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가적인 원전 수주의 낭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업계와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산업, 통상, 자원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으로부터 오늘 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